완전 고용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대개 4% 정도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은요 3.8%예요. 자, 그러면 인플레를 한번 보면 이래저래 여러 가지 사정들을 봤을 때 인플레가 해결될 기미가 그렇게 잘 보이질 않는다. 네, 양적 긴축 말이 좀 불편하긴 한데 이거는 영어로 quantitative tightening 의 번역어입니다. 이것은 또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의 반대말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내는 수단, 즉 유동성을 확대하는 수단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이고 두 번째가 양적 완화입니다.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것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게 빌려주는 돈의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돈값이 싸졌구나. 그래서 중앙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준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세상에다가 돈을 풀어낸다, 유동성을 확대한다, 이 수단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의 수요자에게 직접 돈을 공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국채를 사주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다가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국채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채를 사주는 것, 그것도 양적 완화이고요. 또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는 회사채를 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직접 일반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보통은 중앙은행은 시중은행과의 거래를 통해서만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을 하는데,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직접 시중에다가 자금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게 양적 완화인데, 자, 그러면 양적 긴축은 뭐냐? 이것은 유동성을 축소하는 수단입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그 돈이 많이 풀리다 보면 인플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를 잡아야겠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준금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게 되죠. 돈을 덜 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대출해주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시중의 유동성은 축소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하나의 수단은 뭐냐? 그것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채, 회사채 이런 것들을 보유하게 될 거 아니에요?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그것을 줄이는 거예요. 그 줄이는 수단은 뭐냐? 직접 매각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건 대개는 안 쓰고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그냥 현금화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현금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돈을 그냥 줄여버린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돌아온 채권들을 더 이상 연장해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또는 새로 사지 않고 그냥 현금화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중앙은행이. 자, 그래서 만기 돌아온 채권을 현금화하거나 매각하는 것,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보유량을 줄이는 것, 이게 양적 긴축인 겁니다. 양적 완화의 반대말인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 연준이 이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2020년 초 코로나가 퍼지기 이전에 미국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보유량이 7조 달러였어요. 여기서 보시듯이.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연준이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금리를 거의 0% 수준으로 낮췄잖아요. 0.25%까지 금리를 낮춥니다. 이거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양적 완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그리고 회사채, 심지어는 정크본드 수준의 회사채까지도 사들이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보유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7조 달러에서
9조 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9조 달러면요, 한국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 곱하기 1350원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1경 2000조예요. 뭐 도대체 그 상상이 안 되는 규모인데, 아무튼 엄청난 채권을 미국 연준이 보유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물가를 떨어뜨려야지. 그래서 부랴부랴 2022년 중반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또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양을 줄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9조 달러였던 것이 2023년 현재 9월에 들어서는 이게 8조 달러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거의 뭐 한 달에 1천억 달러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제 줄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미국에서. 자, 이것의 효과는 뭐냐 그러면 뭐든지 말이죠. 누군가가 팔아치우기 시작하면 그것의 값이 어떻게 되나요? 값이 떨어지죠.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보유량을 급격하게 줄이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걸 뜻하잖아요. 수요가 줄어들면 값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채권의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기간에 딱 그 만기가 되면 정해진 금액을 돌려주는 게 바로 채권이잖아요. 그런데 그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더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만기가 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딱 정해지는 거니까 싼 값에 살수록 점점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죠. 자, 수익률이 그렇게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것은 바로 다른 금융시장에 대입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건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시중에 다른 금리들도 다 따라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모기지라고 하는 거, 그 금리도 7%를 넘어서 거의 8%에 근접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10년 만기 국채인데요. 이게 10월 6일 현재 4.78%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2007년 이후에 최고 수준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 양적 긴축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요인은 앞으로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전망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에 가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것, 즉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보유액을 계속해서 줄인다라고 하는 이 현상도 미국의 채권 금리가 높아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미 큰 줄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양적 긴축은 기준금리 인상하고 더불어서 대부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들은 대개 두 가지의 법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를 한다. 또 그리고 고용을 완전 고용 수준에 유지를 한다. 이게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법적인 책무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인플레를 2%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적정한 수준이라고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완전 고용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것은 실업률로 따졌을 때 대개 4% 정도입니다. 이거는 뭐 반드시 4%라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4% 정도 실업률이면 이것은 완전 고용이다.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예를 들어 3%, 2%가 되면 이거는 지나치게 고용시장이 과열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또 고용은 완전 고용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앙은행들의 법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2%보다 높으면,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보다 높으면 금리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게 되면 그 채권 보유량을 줄여서 시중에 채권 공급량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채권 가격을 떨어뜨려서 금리를 또 높이는, 시중 금리를 높이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이자가 높아지니까 돈 쓰기가 어렵네? 이런 인식들이 다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를 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어려우니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게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적 긴축이나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가 심화되고 고착되면 그것에 따른 고통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고통이다. 그래서 작은 고통을 시중에다가 부과를 해서 큰 고통을 막는 것. 그게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양적 긴축을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미국의 실업률과 인플레를 한번 보면 실업률은요 2023년 9월 현재 발표된 자료가 3.8%예요. 4% 정도가 되면 이건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상태는 매우 좋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이 돈을 풀어내야 되는 또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 그런 압박에 직면을 하는데 현재는 전혀 고용과 관련해서는 연준이 걱정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물가는 어떠하냐? 2023년 8월 현재 최근의 데이터가 그겁니다만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예요. 연준이 기준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2%보다도 상당히 높은 거죠. 거의 2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코로나가 한참이던 당시에 8%, 8.5% 물가 상승률 이 정도 수준보다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고용은 매우 좋다. 그런데 물가는 높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돈줄을 조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금리를 높이고 또 보유하고 있던 채권들을 보유량을 줄여서 시중에다가 채권 공급량을 늘리고 그래서 또 금리를 올리고 하는 이런 정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있죠.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자, 이 돈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시중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 돈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돈의 가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무엇이든 공급이 줄어들면 값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 달러의 가치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러의 가치에 대한 다른 나라의 가치들은 어떨까요? 다른 나라의 돈의 가치에 비한 달러의 가치는 그거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환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덩달아서 한국의 금리도 높이지 않는 한은 한국 원화에 대한 달러 가치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 정도까지 높이지는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죠. 이것은 한국 원화에 대한 달러 환율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고 유로도 그렇고 대부분 나라의 돈들에 대한 달러의 교환율, 환율이 다 높아진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물건을 수입해서 쓰게 되는데 그 물건의 값이 달러로 표시되어 있단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달러로 표시된 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에 수입되면 원화로 표시된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플레가 생겨나는 거죠. 국내 인플레가. 자, 미국에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인데 그것은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생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이미 식품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걱정을 하고 걱정할 수준에 이미 와 있잖아요. 우리 점심 먹으러 외식하러 나가보면 정말 음식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거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플러스 여기에 또
자, 돈의 움직임하고도 또 관련이 있죠. 미국 시장의 금리가 높다. 그러면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높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한국의 금리도 같이 따라서 올려주지 않는 한은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의 돈 사정은 악화가 되고 그것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국내에서도 기준금리를 높여야 되잖아요.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 기준금리를 높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또 국내에서 자금 사정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가 높아진다 또는 뭐 양적 긴축이 일어나서 자금 사정이 나빠진다. 그렇게 되면 그 여파가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시차를 두고 다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게 주식 가격을 떨어뜨리고 또 소비를 줄이고 하는 이런 여파를 가져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고용시장이 상태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3.8% 완전 고용보다도 더 나은 상태가 되어 있고 또 인플레는 3.8%, 3.7% 이런데 이것도 2%보다 상당히 높고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유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유가가 높아지면 또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사정들을 봤을 때 인플레가 해결될 기미가 그렇게 잘 보이질 않는다. 그러면 그 인플레를 잡아야 될 법적인 책무를 갖고 있는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자금줄을 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예상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자금 시장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 아틀란타 연방은행이 만들어 놓은 이 숫자들인데요. 이 연방 준비제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연준이라고 하는 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장으로 있는 데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연합체이고요. 그 밑에 여러 개의 연방준비은행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아틀란타도 있고 세인트루이스도 있고 여러 개의 연방은행들이 있어요. 그 연방준비은행 중에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있거든요. 그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흥미로운 자료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그래프인데 이것은 뭐냐면 미국의 선물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특정한 시점에 돈을 돌려받는 그런 상품들 또는 그것에 특정한 시점에 돈을 돌려받는 상품들,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거를 futures,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선물의 가격의 기초가 되고 있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 예상치를 추출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느냐, 그 예상을 기준으로 해서 선물 상품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의 평균치를 한번 보자 해서 이 그래프가 나온 거거든요. 2023년 12월 20일자 예상치는 얼마냐? 미국 기준금리 예상치. 그거는 5.5%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도 5.5% 기준금리가 유지될 거다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급격하게 떨어지질 않고요. 내년에 가서도 비슷할 거라고 하는 전망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19일 예상치를 보면 5.1%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약간씩 떨어지긴 하지만 2026년까지도 뭐 크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시점이 언제냐면 2026년 3월 18일자인데 이게 4.1%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높아져 있는 금리 상태가 앞으로 2년 또는 3년간 뭐 거의 유지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예상들을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예상에 기반해서 선물 상품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고금리 상태는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갈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기반을 해서 자금을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요, 미국 국채의 고금리 현상, 또 그것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인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정책, 또 앞으로 이런 고금리 상황이 어느 정도나 유지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